1957년 우리나라는 육군 항공학교를 창설했습니다. 하지만 이 당시 우리 군은 헬리콥터와 같은 회전익기가 없었기 때문에 미군이 제공한 오원, 세스나와 같은 고정익기를 이용해 정찰과 관측 임무를 수행해야 했습니다. 1967년 미군으로부터 OH-23 레이븐 헬리콥터 세대를 공여받게 되면서 육군은 최초로 헬기를 보유하게 되었으며 이를 통해 좀 더 다양한 항공작전을 구사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베트남 전쟁에 참전한 한국은 미군으로부터 UH-1 헬기를 도입하게 되면서 헬기 전력을 급속도로 확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산이 많은 한반도 지형에서 헬기가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을 파악한 육군은 500MD, AH-1 코브라, CH-47 치누크, UH-60 블랙호크 등 다양한 기종의 헬기를 도입했으며 2000년대 초반을 기준으로 보유 대수가 600여 대에 달해 세계 7위의 헬기 전력을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당시 우리 육군이 보유하고 있던 헬기들은 초창기 도입된 모델들이 점차 노후화되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헬기를 도입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2003년 한국 정부는 한국형 다목적 헬기를 도입하는 KMH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이를 통해 기동 헬기 299대, 공격 헬기 178대 등 총 477대에 달하는 노후 헬기를 교체하기로 했습니다. 이 사업은 연구 개발비 2조 원, 양산 비용 13조 원 등 총 15조 원이 투입되는 거대한 사업이었기 때문에 정부는 이 사업을 국방부가 65%, 산업자원부가 35%의 비용을 부담하는 국책 사업으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 사업의 주요 내용은 해외 협력 회사의 기술 지원을 받아 2010년까지 기동 헬기를 개발하고 이어 2012년에는 공격 헬기를 개발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우리 군이 주목했던 곳은 미국의 헬리콥터 제작 회사 벨이었습니다. 당시 벨은 미 해병대의 기동 헬기 UH-1Y와 공격 헬기 AH-1Z를 개발하고 있었는데 이 두 기종은 공통된 동체를 사용하기 때문에 약 70% 정도의 부품을 호환할 수 있어 개발비와 운용비를 상당 부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따라서 KMH 사업은 공통되는 동체를 활용해 기동 헬기와 공격 헬기를 동시에 개발하는 방식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렇게 사업 방향이 결정되고 개발 사업단이 조직되던 2004년 국내에서는 KMH 사업에 대한 반대 여론이 조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한 반대 세력들의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헬기 개발 기술이 부족한 우리나라가 10년 내에 기동 헬기와 공격 헬기를 동시에 개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우리 군은 현재도 북한보다 많은 헬기를 보유하고 있는데 KMH 사업의 헬기 소요량은 지나치게 과도하다. KMH 사업은 투명성과 공정성이 결여된 상태로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반대 여론이 조성되자 정부는 KMH 사업에 대한 종합점검팀을 구성하고 감사원에게 사업 전반에 대한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는 이렇습니다. KMH 사업은 경제성이 결여되어 있고 사업심의 절차상의 문제가 있으며 비용 산출에 있어서도 오류가 있다. 이러한 감사 결과에 따라 정부는 기동형과 공격형을 동시에 개발하는 방식을 폐기하였으며 기동 헬기를 먼저 개발하고 추후 상황에 따라 공격 헬기를 나중에 개발하는 방식으로 사업 방향을 수정했습니다. 그리고 기동 헬기만을 개발하는 이 사업의 명칭을 한국형 헬기 개발 사업 KHP로 변경했습니다. 기존 KMH 사업과 새로운 KHP 사업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사업 범위는 기동형과 공격형 동시 개발에서 기동형만 개발. 양산 대수는 기동형 299대, 공격형 178대에서 기동형만 250대 양산. 개발 기간은 기동형 2004년에서 2010년, 공격형 2004년에서 2012년을 기동형만 2005년에서 2011년에 개발. 획득 비용은 개발비 2조 4천억, 양산비 13조에서 개발비 1조 3천억, 양산비 4조. 국산화율은 70%에서 50%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렇게 사업 규모가 축소되자 개발에 참여하겠다는 외국 회사도 기존 7개 회사에서 3개 회사로 줄어들었습니다. 제안서를 제출한 회사는 미국의 벨, 이탈리아의 아구스타 웨스트랜드, 유럽 합작 회사인 유로콥터였습니다.
당시 우리나라는 외국 회사와의 협력을 통해 새로운 한국형 기동 헬기를 개발하고 헬기 설계와 제작 기술을 확보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지만 제안서를 제출한 외국 회사들의 주장은 달랐습니다. 미국의 벨사는 현재 한국의 기술 수준으로 짧은 기간 안에 헬기를 개발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들의 헬기 모델을 그대로 가져다 개조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개발하고 있는 UH-1Y의 설계를 기반으로 여기에 약간의 개조를 실시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현재 전력화가 진행되고 있는 수리온에 대해 왜 개발 과정에서 미국 회사와 손잡지 않았느냐라는 비판이 있는데, 이렇게 벨사의 제안은 한국형 헬기를 개발한다는 사업의 본래 목적에 전혀 부합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탈리아의 아구스타 웨스트랜드의 제안도 벨사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사의 AW149 개발 사업에 한국이 비용을 대고 참여하는 방식을 제안했으며, 자신들이 계약업체로 최종 선정된 경우에만 세부적인 기술 이전 협상을 진행할 수 있다고 통보해왔습니다. 결국 우리나라가 협상할 수 있는 대상은 프랑스와 독일의 합작회사인 유로콥터만 남게 되었습니다. 협상 과정에서 유로콥터는 비교적 전향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은 우리나라의 독자적인 헬기 모델 개발에도 동의했으며 우리가 요구했던 기술도 대부분 이전해주기로 합의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헬기 개발에 요구되는 핵심 기술 3가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었습니다. 그 대상은 트랜스미션과 로터, 그리고 자동비행 조종장치였습니다. 유로콥터는 이 기술들이 자신들도 오랜 시간과 자원을 투입해 얻은 것들이기 때문에 한국에 쉽게 이전해줄 수 없다고 거부했습니다. 결국 지속적인 협상 과정을 통해 트랜스미션 기술은 이전해주기로 했고, 로터는 30년 전의 구형 모델을 제공해주기로 했으며, 자동비행 조종장치는 한국에서 하드웨어를 개발하면 이후 소프트웨어를 제공해주기로 합의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좀 더 신형 기술을 이전받고 싶었지만 유로콥터는 어렵게 터득한 자신들의 기술을 최대한 보호하려고 했기 때문에 결국 이 정도 선에서 합의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기술 이전 협상이 마무리되자 다음은 비용 협상이 진행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다양한 방위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지불 방식을 제안했습니다. 기술 이전 비용 중 70%는 개발에 성공한 이후 10년 동안 분할 상환한다. 나머지 30%는 공동 마케팅을 통해 해외 수출에 성공한 이후 그 수익금으로 지불한다. 이것은 유로콥터가 사업 성공에 책임감을 가지고 참여하도록 하고 그들로부터 해외 수출에 대한 노하우를 활용하려는 사업단의 의지가 반영된 것입니다. 이렇게 유로콥터와의 협상이 마무리되자 본격적으로 KHP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업에는 98개의 국내 업체, 49개의 해외 업체, 18개의 대학, 10개의 연구소가 참여했으며 개발 주관 기관으로는 한국항공우주산업,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국방과학연구소가 선정되었고 총 개발 기간은 6년으로 결정되었습니다. 2006년 6월 사업단은 37명으로 이루어진 해외 설계팀을 구성해 유로콥터에 파견했는데, 이들은 그곳에서 1년간 상주하면서 유로콥터와 사업단 사이에 매개체 역할을 하는 것이 임무였습니다. 프랑스의 유로콥터 본사로 파견된 해외 설계팀은 그곳에 도착한 순간부터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회사 한쪽에 마련된 사무실은 낡고 협소했으며 여름인데도 불구하고 그곳에는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설계팀에는 까다로운 보안 규정이 적용되었는데 반드시 지정된 구역 안에서만 활동할 수 있으며 다른 구역으로 이동할 때는 보안 요원의 철저한 감시가 뒤따랐습니다. 이러한 주위 환경보다 설계팀을 더욱 놀라게 했던 것은 유로콥터의 부실한 자료 제공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미국 방산업체와 일하는 과정에서 그들이 제공하는 상세한 문서 자료에 익숙해 있었기 때문에 유로콥터도 당연히 그 정도 수준의 문서 자료를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했었습니다. 하지만 유로콥터는 우리의 자료 요구에 문서화된 자료가 없다. 줄 수 있는 자료는 이 정도뿐이다. 담당자를 불러줄 테니 그와 얘기해 보아라. 라는 답변뿐이었습니다. 요구한 자료를 제대로 얻을 수 없게 되자 설계팀은 유로콥터가 기술을 이전해 주지 않으려는 목적으로 자료 제공을 거부한다고 판단하고 목소리를 높여 싸우기도 했습니다. 이에 그들은 우리는 원래 이렇게 작업한다.
계약서에는 기술을 이전한다고 되어 있지 어떠한 방식으로 이전한다고는 기록되어 있지 않다. 라고 답했습니다. 나중에 밝혀진 사실이지만 유럽은 미국과 달리 헬기 설계와 관련된 업무를 주로 담당자의 개인적인 경험이나 구술에 의존하기 때문에 기술을 따로 문서화해 놓지 않는 기업 문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고정익 항공기의 경우 기존에 확보한 데이터를 활용하면 실제 비행도 그대로 구현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회전익 항공기는 고정익보다 복잡한 비행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를 반영한다 해도 그것이 실제로 구현되는 경우가 매우 적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헬기 제작사들은 일단 시제기를 만들고 이후 수많은 시험 비행을 통해 오류를 수정해 나가는 방식으로 헬기를 개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난감해진 것은 해외 설계팀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정확한 수치가 기입된 문서 자료를 빨리 보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해외 설계팀은 그들에게 보내줄 자료 자체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유로콥터의 작업 방식 때문에 해외 설계팀은 사업 초창기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지만 한편으로는 그들의 이러한 인간적인 방식이 기술을 이전받는데 더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미국 기업의 경우 정확한 수치가 기입된 문서 자료를 제공해 주기는 하지만 그것은 계약서에서 허용하는 한도 안에서만 가능한 것이고 나머지 자료들은 모두 검게 블록 처리를 하기 때문에 보고 싶은 자료가 있어도 볼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유로콥터의 경우 담당자의 구술을 통해 기술을 이전받기 때문에 때로는 계약서에 없거나 기업의 기밀에 속하는 주옥 같은 조언들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아무리 국적과 회사가 다르다고는 하지만 연구자들 사이에서는 상대방이 궁금해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은 그들만의 문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설계팀은 이렇게 소중한 조언을 들었다는 것을 철저히 숨기려 했지만 그들과의 대화 중에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어 때로는 당신들이 그러한 정보를 어떻게 알고 있느냐라며 추궁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우리에게 조언을 해준 담당자가 이번 사업에서 배제되는 안타까운 경우도 있었습니다. KHP 사업단은 유로콥터와의 협력을 통해 한국형 기동 헬기의 모델이 되는 기종과 구체적인 형상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게 됩니다. 한국형 기동 헬기의 형상 결정 과정은 다음 편에서 이어집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